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9월도 중순에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날씨는 꽤 더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역시 보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수요일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디스인플레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따금씩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유가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도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거나 또는 축소가 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박수진 선임이 진행하는 보이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이 계속해서 부양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약효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들 중에서는 중요한 게 화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난밤에, 그러니까 6일이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고요. 나머지 쪽에서는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보통 이제 쿼터러블 위칭 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파생 쪽에서의 이슈도 좀 있는 부분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따로 보고서를 내니까 그걸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그러니까 현지 시각 6일이에요. 애플이 3% 넘게 급락을 했는데, 물론 이게 약간 중국 쪽에서의 이슈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동평균선도 많이 보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실제 올해 들어서는 이 검정색 라인이 50일 라인인데 50일 라인 위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죠. 네, 누운 상황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방향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시장에서는 일단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공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초청장이에요. 이게 이번 제목이 원더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모래가 약간 이렇게 흩날리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 행사를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한종목 선임이 뭐 순달람이든 이런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플이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 업체이고 시장에 주는 인사이트나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애플의 주가 부진이 의미하는 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장은 우호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유가 관련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국제 유가이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즉 WTI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에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유가라고 하는 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희가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뭐 유가 같은 가격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외한 근원 물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 물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유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든 전월 대비 월 평균 가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에는 전년 대비로는 YOY로 마이너스를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물가, 저희가 이제 보통 전년 대비 얼마만큼 올랐냐 내렸냐 이런 거 봤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컸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8월 달부터는 이게 좀 바뀌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9월 이번 달 들어서부터는 이게 YOY로 플러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물론 또 전월 대비로는 이미 4개월째 플러스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는데 기여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 즉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올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큰 산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했고, 이제 앞으로의 경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준은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 물가가 안정화되는 걸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안정화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될 거고, 그 긴장은 시장에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그럼 왜 이렇게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수급 영향이에요. 수급. 일단은 공급단을 한번 보시면 원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50만 배럴이었는데 이걸 지금 축소하긴 했어요. 보시면 사우디가 거의 100만 배럴 매일같이 감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러시아가 50만에서 30만 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그러면 오펙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0만 배럴 정도가 돼요.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사우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감사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사우디가 매일같이 12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900만 배럴이에요. 그럼 이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캐파 대비 75%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작년 중반에는 이게 92%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급 측 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수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엔 중국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중국에 대한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부양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양 조치들. 심지어는 부동산까지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말 강해요. 센데, 강도 자체가 센데, 뭐 구매 제한이라든지 또는 금리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수요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유가 수요가 늘어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 이게 콜라보를 일으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유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보면은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가 이게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드라이빙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유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유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시점의 움직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시점의 움직임을 보면 작년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유가 수준이 올 하반기에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가격 계속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올 연말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지금 이 가격은 거의 10여 년 만에 높은 가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의 가격은 1994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유가, 특히 가솔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요. 그 민감도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소비 심리와 그리고 기대 인플레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여기 지금 우측이 가솔린 가격인데 여기 밑으로 내려올수록 높은 가격을 의미해요. 위로 올라가면 낮은 가격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가솔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유가 안정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 거를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략 3억 배럴 이상 방출을 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이 유가 안정화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가에 대한 헤게모니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 인플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낮아지면 가격이 낮은 거예요. 가솔린 가격이. 자, 보면 가솔린 가격이 높아지면 기대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유가는 높아지는데 유가는 높아지는데 기대 인플레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 기대 인플레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플레가 잘 고정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이 5.5%라고 하는 2001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높고 제한적인 금리 레벨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잘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기대 인플레가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아닌가 보네 라고 하면서 후속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물가와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 세 항목 중에 에너지 항목이 있는데 그 에너지 항목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유가와 에너지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의 경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한두 차례 정도는 최소한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볼 때 이 전망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이건 지금 앞으로 유가가 82달러, 이때가 한 7월 달이었고요. 8월 달에 84달러, 현재가 86달러인데 간밤에 또 올라서 87달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즉 가격 상방 위험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 내에서 이 에너지 항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서 올라올 가능성이 꽤 높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이 디스인플레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렇게 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물가 전망을 합니다. 그걸 이제 흔히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하죠. 보면 8월과 9월 물가 전망이 상당히 터프합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8월 달 헤드라인 물가가 3.8%예요. 지난 6월 달에 3.0%까지 내려갔고 7월 달에 3.2%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3.8%예요.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물가 전망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0.2% 미만으로 가야지, 전월 대비 0.2% 미만으로 가야지만이 올 연말에 3% 초반 내지는 3% 내외의 물가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전월 대비로 지금 0.8% 예상이 되고요. 9월 달에도 0.4%가 예상이 돼요. 상당히 터프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월 대비 0.2%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들이죠. 다만 연준이 보는 거는 코어 PCE 물가예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전년 대비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뒤에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전월 대비로는 0.2% 미만으로 가야지만이 올 연말에 물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본 겁니다. 업데이트 해보니까 지난달보다 그 조건이 더 타이트해졌어요. 이제 0.2%가 아니라 어때요? 여기 보시면 올 연말에 3.3%의 물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월 대비로 0.1%씩 가야 돼요. 앞에서 지금 예상치가 얼마라고요? 전월 대비 0.8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된대요. 0.1 더 타이트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지난달 대비 봤을 때 대략 한 50bp에서 90bp 정도 더 한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 정도 더 높아졌어요. 지금 물가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그 물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세적으로 다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전체 흐름만 놓고 보면 그렇다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근원 PCE 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 보시면은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실제 물가에 그냥 저희가 봤던 소비자 물가에서 0.2% 만약 이렇게 되면 쭉 올 연말까지 가면 뚝 떨어지게 돼요.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최근 올해 들어서 집값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중간 매매 가격이라든지 또는 렌트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전월 대비 한 0.5% 내외씩 상승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0.5%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연말 가면 계속 이렇게 디스인플레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코어 PCE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거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전월 대비 가격이 0.7% 이상씩만 안 움직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월 대비 만약 0.7%면 이제 앞으로는 집값이 디스인플레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주거비는 그렇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주거비까지 제외한 물가가 있잖아요. 바로 슈퍼코어 물가 있잖아요. 우리 슈퍼코어 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간밤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 지표를 보면 전월보다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비스 수요가 정말 좋네요. 네, 서비스 수요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봤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벤치마크로 보는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 동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 2년물과 10년물 같은 경우가 항상 이 금리 동결 직전에 보면 피크 아웃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이제 금리 동결하려고 하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죠. 금리를 동결하려고 하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데 혹시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물가 재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최소 한 차례, 그러니까 25pp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2년물이나 10년물과 같은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달러는 강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미국 증시가 아니라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유럽에서도 보면 GEW라는 기관에서 경기 기대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유로존이나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가 여전히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 투자자들의 기대 지수도 보면 지난달에 좀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금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이나 가계와 같은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좀 반짝 개선되다가 다시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 지금 신용 여건이 계속 긴축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긴축되는 과정에 있고 다음 주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 금리 레벨이 4.25%예요. 여기서 더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활발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4.25%라고 하는 레벨도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이나 가계의 대출 환경이 분명히 엄격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융 여건이 강화되면서 경제 주체가 느끼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당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파업 이슈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파업 이슈가 한창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전미 자동차 노조입니다. 여기에는 포드, GM, 스텔란티스와 같은 이 노조원이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그래서 협상 기한이 다음 주 14일 자정까지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섹터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 섹터가 각각의 벤치마크인 뭐 스탁스 600이라든지 S&P 500 대비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해당 섹터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언더퍼폼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은 지금 어떻죠? 계속해서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소폭 좋아지다가 최근에 다시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론은 이거죠. 임금 많이 올려주고 복지 혜택 늘려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난 파업을 원치 않은데 혹시나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파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다음 주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노동부에서 매월 월별 파업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근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파업 인원이 1000명 이상인 데만 집계를 하거든요. 1000명 이상인 데만 집계를 하는데, 지금 지난달에, 이건 이제 8월달 데이터인데, 지난달에 새롭게 나온 데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미국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인데, 지금 대략 인원이 한 16,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계속해서 좀 파업을 하고 있는 데는 뭐 미시건대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아마 보고서에는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좀 하얀색인데요.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2만 명이거든요. 근데 앞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15만 명이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엄청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이슈로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먼 길을 좀 달려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보면, 일단 유가라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닌데 요 근래 들어서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됐죠.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일단 애플이 다음 주에 아이폰 15를 공개하는데, 지금 50일 이동평균에서 이렇게 누웠다라고 했어요. 누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되게 되면 역시 9월 증시의 이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민감도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나 기대 인플레를 자극할지, 이에 따라서 물론 연준이 바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연준이 긴축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워요. 네.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아침과 낮 시간에 일교차가 꽤 클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